출장 3달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잠금 장치가 바뀌어 있었고 신우이가 내 잠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었다. 언니, 엄마가 이미 이 집 명예 나한테 넘겼어. 이제 나가줘야겠어.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 복수를 계획했고 보름 후 시어머니의 한마디 망했다. 결국 주저앉아 무너졌다. 출장 3달 만에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문 앞에 섰다. 배준호에게 줄 한정판 손목시계를 들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그가 선물을 보고 놀라 기뻐할 모습뿐이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리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열쇠를 잘못 가져왔나 생각했다. 가방에서 은색 열쇠 3개를 꺼내 하나하나 돌려보았다. 모두 맞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3달 전에 떠날 때는 괜찮았는데 막 핸드폰을 꺼내 배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의 시누이 배지유였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난달 파리 출장 때 나 자신을 위해 샀던 실크 잠옷이었다. 내 자리 숫자에 가격표가 붙어 있던 연보라색 잠옷이 지금 그의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다. 형님이 오셨네. 배지유는 문틀에 기대서서 비웃는 듯 아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유야, 네가 여긴 어떻게? 그리고 준호는 나는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그가 옆으로 비켜서서 가로막았다. 형님, 엄마가 이미 이 집 명예 나한테 넘겼어.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형님이 이 기간 동안 집에 없으니 엄마가 집이 비어있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나 봐. 마침 내가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집으로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지. 나는 머리가 웅하는 소리를 냈고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뭐라고 했니? 배지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다. 이 집, 이제 내 거야. 엄마가 이미 명의 이전 절차 마쳤어. 이제 나가줘야겠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들고 있던 선물 가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시내 중심 황금 상권에 있는 이스리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신 혼수였다. 등기부 등본에는 김가을, 내 이름 하나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권리로 명의를 이전해? 배준호는 이 일 알고 있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배지유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우리 오빠가 당연히 알지. 엄마가 말했잖아. 여자 재산은 원래 결혼한 남편 쪽 가족이 처분하는 거라고. 형님은 시집 왔으니 이제 배씨 집안 사람이잖아. 형님 물건도 당연히 배씨 집안의 것이지. 발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다.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오랜 직장 생활로 다져진 자제력이 나를 억눌렀다. 배준호 나오라고 해. 나 좀 보자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오빠는 출장 갔는데. 배지유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맞다. 형님 물건은 엄마가 다 정리해줬어. 아래층 창고에 넣어뒀으니 형님이 가서 가져가. 그가 문을 닫으려 하자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여긴 내 집이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쓰여 있어. 너희는 불법 점유하는 거야. 배지유는 콧웃음을 쳤다. 형님, 왜 이렇게 순진해? 등기부 등본 벌써 엄마가 새 걸로 바꿨어.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참, 엄마가 형님한테 전해달라 했어. 그렇게 능력 좋아서 늘 밖으로만 돌고 집에는 없으니 차라리 아예 돌아오지 말래. 문은 내 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온몸이 싸늘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다. 3달. 단지 3달 출장 간 사이에 내 집은 남에게 빼앗겼다. 내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버젓이 내 재산을 침해하도록 묵인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배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가을아, 엄마랑 이야기했어. 지우가 결혼하는데 집이 없잖아. 우리 아파트는 일단 걔네한테 잠시 빌려주기로 했어. 너는 며칠 더 밖에 있다가 내가 일 처리되면 그때 돌아와.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눈물까지 나왔다. 빌려주기라니, 명의 이전이 빌려주기라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가에 물기를 닦아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좋아. 배준호, 너희 배씨 집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아래층 창고로 갔다. 역시 구석에 큰 종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대충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열어보니 내 옷들이 마구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몇몇 옷은 찢겨 있기도 했다. 보석함은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소중히 모아왔던 책들, 업무 노트, 사진첩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몇몇은 이미 훼손되어 있었다. 나의 삶이 마치 쓰레기처럼 포장되어 여기에 버려져 있었다. 나는 상자 위에 앉아 침착하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아빠, 저 오늘 집에 가서 잘게요. 왜? 준호랑 싸웠니? 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걱정하며 물었다. 싸운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집을 배씨 집안이 배지유한테 명의 이전시켰어요. 배준호는 알고도 묵인했고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전화 너머는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나는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당장 내 엄마에게 방치우라고 할게. 가을아, 섣부른 행동하지 마. 우리 대책을 상의하자. 섣부른 행동 안 할 거예요. 아빠, 나는 창고의 어둑한 조명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저는 가장 현명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그들이 삼킨 것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토해내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마지막으로 위층에 있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배씨 집안, 너희는 아마 모를 거야. 늘 밖으로만 돌고 집에 없는 며느리인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김가을이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힌 채 문을 열어주셨고 나를 품에 꽉 안았다. 내 바보 같은 딸, 왜 엄마한테 일찍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내 등을 쓸어주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앞에 있는 재떨이에는 이미 담배꽁초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금연하셨는데 자세하게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밤 일어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배지유가 내 잠옷을 입고 있던 일, 강탈당한 집, 그리고 배준호가 며칠 더 밖에 있으라고 묵인한 메시지까지. 어머니는 듣고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배씨 집안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 집은 내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혼수인데 그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은 제가 시집 왔으니 사람과 재산 모두 배씨 집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배준호와 그 가족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간과했어요. 아버지는 담배꽁초를 껐고 눈빛은 날카로운 톱날 같았다. 이제 내 계획은 뭐니? 제 집을 되찾고 배씨 집안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가 뭘 도와주면 될까? 1억만 빌려주세요. Original was 10만. But in Korea, for a lawyer, this seems too little. Adapting to a common initial expense amount. The money he provided later.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두말 없이 서재로 가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왔다. 여기 2억 원이 있어. Original provided 20만.
Adapting to a Korean scale. The card value. 모자라면 또 말하고. 탐정은 내일 바로 연결해 줄게.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가을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엄마는 널 지지한다. 그런 집안은 사돈 맺을 자격도 없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지난 3년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이 반복되었다. 배준호가 나를 쫓아다닐 때의 다정함, 결혼 초기의 달콤함,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마 내가 승진 후 출장이 잦아지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은연중에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자답지 않다고 말했다. 배준호는 처음에는 나를 변호하다가 침묵했고 마지막에는 공감하며 맞장구 쳤다. 시누이 배지우는 나에게 수입이 많으니 집안을 더 도와줘야 한다고 계속 암시했다. 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양보했다. 시어머니에게 비싼 건강식품을 사주고 배지유의 비싼 교육비를 대주고 가정의 대부분 지출을 부담했다. 지금 보니 내 양보는 그들 눈에 단지 만만하게 볼만한 약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이 찾아왔다. 그는 40대쯤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고 오 팀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김 변호사님, 뭘 조사하길 원하십니까? 3가지요. 나는 그에게 파일철 하나를 건넸다. 첫째, 제 명의 아파트가 불법으로 명의 이전된 모든 증거를 원합니다. 명의 이전 과정의 모든 서명 서류, 담당자, 시간, 장소까지. 둘째, 남편 배준호의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 통신 기록과 행방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큰 금액 거래에 주목해 주세요. 셋째, 시누이 배지유의 약혼자 최민우의 상황을 조사해 주세요.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오 팀장은 빠르게 메모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로요. 오 팀장은 수첩을 닫았다. 참,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복사본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본은 집에 있는 금고에 있어서 지금은 꺼낼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같은 것은요?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아, 그거 모두 제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나는 즉시 로펌으로 향했다. 맞다. 나는 변호사였다. 전문 분야는 부동산 분쟁이었다. 동료들은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원래 한 달 해외 연수가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을아, 왜 일찍 돌아왔어? 어시스턴트 장 소장이 물었다.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무실 금고를 열고 그 아파트의 모든 원본 서류를 꺼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을 때 문득 이상함을 발견했다. 매매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관리비 납부 증명서, 모든 서류에 내 서명이 정교하게 모방되어 있었다. 아주 비슷했지만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나는 가을의 의자 마지막 획을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서류들 속의 서명은 일직선이었다. 서명, 위조, 불법 명의 이전. 나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촬영하고 저장했다. 너희들 스스로 빨리 죽고 싶어 하는구나. 이어진 사흘 동안 나는 탐정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배준호와의 메시지 기록, 여자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고 암시하는 그의 발언들, 시어머니에게 돈을 이체해 준 기록, 배지우가 내 보석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기록,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더 차가워졌다. 넷째 날, 오 팀장이 첫 번째 보고서를 가져왔다. 김 변호사님 명의의 아파트는 출장 후 둘째 달에 명의 이전되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진 몇 장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처리 장소는 시내 부동산 등기센터입니다.
담당자는 박정숙 여사님의 조카 며느리인 왕미리 씨입니다. 코리안 네임 아답테이션. 이것은 처리 당일의 CCTV 캡처본입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배지유, 그리고 젊은 여자가 카운터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명의 이전 이유는 증여였다. 하지만 증여를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의 친필 서명과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오 팀장은 또 다른 서류 복사본 몇 장을 꺼냈다. 이것이 그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서명은 명백히 위조되었고요. 신분증에 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정숙 여사님이 출장 기간 중 사회보험 문제 때문에 남편분에게서 김 변호사님의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배준호, 내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까지 한 것이다. 두 번째 일입니다. 오 팀장은 계속 말했다. 남편 배준호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6번의 큰 금액 지출이 있었습니다. 총 4억 원 정도입니다. 아답팅 40만 위안. 수신자는 달빛이라는 성형외과입니다. Korean Name Adaptation for the Clinic. 제가 조사해보니 이 병원에 임슬기라는 VIP 고객이 있습니다. 병원 단골입니다. 임슬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자료가 있나요? 오 팀장이 또 다른 사진을 건넸다. 사진 속 여자는 매우 젊었다. 20대 중반쯤 되었고 용모가 예뻤다. 쇼핑몰에서 배준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자세는 매우 친밀했다. 촬영 날짜는 내가 출장 간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 팀장이 잠시 멈췄다. 신우이 배지유의 약혼자 이름은 최민우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이고요. 현재 약 8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에 결혼할 계획이며 결혼식장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지만 잔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 팀장이 덧붙였다. 최민우 씨가 지난주에 막 인테리어 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건물주는 임슬기 씨입니다. 모든 단서가 연결되었다. 배준호는 바람을 피웠고 내 돈으로 상간녀 성형 수술비를 대주었다. 배지우는 결혼해야 하는데 약혼자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내 아파트는 그들의 눈에 기름진 먹이가 되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내 아파트를 가로챘다. 배지우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겸사겸사 경제위기도 해결하려고. 나에 관해서는 아마 그들의 계획 속에서 나는 분노를 참고 아니면 그냥 쫓겨나야 했을 것이다. 김 변호사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 팀장이 물었다. 나는 책상 위의 모든 증거를 바라보았고 머릿속에 계획이 무르익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준호와 상간녀의 숙박 기록, 계좌 이체 증빙 자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아파트는요? 일단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는 그들에게 너무 쉽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돌려주게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돌려주게 할 겁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배준호였다. 나는 오 팀장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엔드잉, 가을아, 너 어디야? 엄마가 너 충격받고 친정 갔다고 하던데. 배준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집 부리지 마. 지유에게 집을 준 것은 잠시뿐이야. 그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우리에게 돌려줄 거야. 잠시?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명의 이전까지 한 것이 잠시라고.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너 알았구나. 가을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도 다 가족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배준호,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에게 사흘 시간을 줄게. 내 아파트를 원상복구시켜.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야. 김가을, 태도가 왜 이래?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잖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의미 있어?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한 가족이라니 너희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오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나는 탐정에게 말했다. 최민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세무와 공사 품질 쪽으로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오 팀장의 일 처리 효율은 매우 높았다. 단 이틀 만에 배준호와 임슬기의 숙박 기록, 계좌 이체 증빙 자료가 내 앞에 놓였다. 지난 반년 동안 그들은 같은 호텔에서 12번 숙박했다. 모두 배준호가 결제했다. 그리고 이 성형외과 결제 내역입니다. 오 팀장이 소비 기록을 가리켰다. 총 3,870만 원입니다. 아답팅 387. 영위안. 게다가 임슬기는 최근 한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배준호가 계약금 2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충격적인 숙박 기록을 넘겨보았다. 심지어 내 생일 날짜까지 있었다. 배준호에 대한 내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다. 임슬기의 배경은 24세 무직입니다. 이전에는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배준호를 만난 후로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오 팀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임슬기 씨는 임신 8주입니다.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내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어쩐지 내 집을 그렇게 급히 빼앗으려 했네. 새 아내와 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군. 또 하나 있습니다. 오 팀장이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임슬기와 박정숙 여사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쪽 지역의 찻집에서 적어도 3번이요.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었다니. 결국 온 가족이 나 하나만 속였던 거네. 좋아. 나는 증거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최민우 쪽은요. 그의 회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탈세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최근 맡은 공사 3건 모두 불량 자재를 사용했고 그중 한 건물주는 이미 그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빚쟁이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요. 2명은 사채업자입니다. 계속 주시해 주세요. 특히 그와 배지유의 동향을요. 오 팀장이 떠난 후 나는 로펌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대표님, 저 휴가 일찍 끝내고 복귀 신청합니다. 아답팅 왕주렌, 왕 대표님, 부동산 분쟁 사건 하나 맡으려고요. 자네 사건인가? 왕 대표님이 예리하게 물었다. 네. 상대방이 제 결혼 전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왕 대표님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가을 변호사 로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대표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장 제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류 위조, 불법 점유, 혼인 사기, 하나하나가 배 씨 집안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죄목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다. 셋째 날 아침 일찍 배준호가 3번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조는 강경했다. 김가을,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만둬. 집은 이미 명예 이전했으니 네가 소란 피워도 소용없어. 차라리 우리 좋게 헤어지자. 이혼 합의서 내가 이미 준비했으니 네가 서명하면 위자료로 1억 원 정도 줄 수 있어. 1억 원. 나는 어이가 없었다. 배준호, 내 아파트는 시세 10억 원이 넘는 결혼 전 내 재산이야. 아답팅 480만. 위안, 티우 10억 원. 법률에 따르면 결혼 전 재산은 영원히 개인 소유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희가 서명을 위조해서 불법 명의 이전을 했으니 형사 범죄에 해당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서류 위조죄가 몇 년이나 나올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멈췄다. 너, 나 협박하는 거야?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내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얕은 웃음을 지었다. 맞다. 임슬기에게 안부 전해줘. 임신했는데 몸 조심하고 자주 호텔에 가지 말라고 해. 위생에 안 좋으니까. 너. 배준호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김가을. 너 나 미행했어?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네가 상간녀에게 쓴 모든 돈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야. 나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참, 그리고 내 엄마도 임슬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 너희 온 가족, 정말 보기 좋구나.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배준호는 마침내 당황했다. 내가 말했잖아. 사흘 안에 아파트를 원상복구시켜. 지금 이미 이틀 지났으니 너한테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한 가족이라니. 너희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나는 배준호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 후 시어머니 박정숙에게서 우리 부모님 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고 스피커폰으로 해두셨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 나왔다. 사돈,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조금도 철이 없어요. 집을 지유한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유는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언니가 동생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이가 이렇게 소란 피우면 소문나서 얼마나 창피한데요. 아버지가 전화를 가로챘다. 차갑게 박정숙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딸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면서 뻔뻔하게 전화까지 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불법 점유라니요. 걔가 배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물건은 배씨 집안의 것이고 우리 아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만날 준비나 하세요. 아버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화로 떨고 있는 부모님을 달랬다. 핸드폰이 징하고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형님, 다 한 가족인데 굳이 법정까지 가야겠어요? 저랑 민우 씨 곧 결혼해야 해요. 이 집 그냥 형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혼 선물로 치면 안 될까요? 형님은 돈도 많은데 또 하나 사면 되잖아요. 지유야.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그렇지. 내가 돈이 많으니 너희에게 피 빨려도 괜찮다는 거구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단지 이 문자도 증거 파일에 저장했다. 같은 날 오후 늦게 배준호가 마침내 직접 찾아왔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에는 핏줄이 가득했다. 3달 만에 그는 몇 살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혐오감뿐이었다. 가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를 해? 네가 상간녀와 호텔에 간 이야기? 아니면 네가 네 엄마를 도와 내 집을 훔친 이야기? 다 오해야.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배준호, 내가 너한테 준 시간 18시간 남았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18시간 후에 아파트 명의가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나는 동시에 3가지 일을 할 거야. 서류 위조로 너희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내가 상간녀에게 쓴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반환 청구할 거야. 그리고 너희 온 가족이 한 짓을 전단지로 만들어 너희 아파트 단지, 네 회사, 네 엄마가 춤추는 광장에 전부 붙일 거야. 배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가을, 너 미쳤어? 이러면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는 기뻐.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잘 안 되는 걸 보면
나는 기뻐. 김가을, 네가 언제 이렇게 악랄하게 변했어? 너 덕분이지. 나는 미소를 거두었다. 이제 내 시야에서 사라져. 너한테는 17시간 58분 남았어. 문을 닫고 나는 문 뒤에 기댔다. 문 밖에서 배준호가 발길질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가을아, 그들이 궁지에 몰려 헛짓거리라도 하면 어쩌니? 저는 그들이 헛짓거리라도 할까봐 더 바라는걸요.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거든요. 배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큰 선물이요. 배지우의 약혼식은 시내의 3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배씨 집안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체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야 했다. 나는 오 팀장을 통해 초대장을 구했고 약혼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다. 시간, 장소, 하객 명단, 심지어 메뉴까지. 약혼식 당일 저녁, 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드레스를 입고 정시에 호텔 연회장 문 앞에 나타났다.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배지유는 나를 보고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왔어요? 신우이 약혼식인데 제가 신우이 언니로서 어떻게 빠질 수 있겠니? 나는 미소 지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다. 작은 성이야. 배지우는 경계하며 선물 상자를 노려보았다. 받지 않았다. 그 옆에 최민우는 손을 뻗어 받으려 했지만 배지우가 눈을 흘렸다. 형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물은 괜찮아요. 배지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럴 수 없지. 나는 기어이 선물 상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꼭 받아야 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축하 선물이야. 배지우는 표정이 바뀌더니 결국 들러리에게 선물 상자를 치우라고 했다. 아마 연회가 끝난 후에 처리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시선은 전체를 훑었다. 배씨 집안 친척들이 5테이블, 박씨, 시어머니 친정 쪽이 3테이블, 최씨 쪽이 2테이블이었다. 배준호와 시어머니 박정숙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두 사람 모두 얼굴색이 변했다. 배준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추어 김가을, 너 뭐 하려는 거야? 오늘 소란 피우지 마. 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러 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환영하지 않아? 그는 나를 노려보았고 눈빛은 경고로 가득했다. 얌전히 있다가 가. 안 그러면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 집을 강탈했을 때처럼 나를 대할 건가? 주변 하객들이 우리 둘의 대치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배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서 먹고 가. 나는 반대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같은 테이블에는 몇몇 먼 친척들이 있었는데 나를 알아보고 표정이 미묘해졌다. 분명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약혼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과장된 어조로 이 선남선녀 커플을 소개했다. 배지우는 빌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우는 문 쪽을 계속 쳐다보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술이 세순배 돌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갑자기 변고가 생겼다.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이닥쳤다. 선두는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남자였다. 얼굴에는 험상궂은 인상이 가득했다. 최민우, 네가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대머리 남자의 목소리가 우렁찼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최민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호랑이 형님. 며칠 더 봐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봐주긴 개뿔. 오늘 돈 갚던가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야지.
대머리가 손을 휘젓자 나머지 두 명이 앞으로 나서서 사람을 잡으려 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은 누구야? 내 딸 약혼식에서 감히 소란을 피워. 할머니, 사위가 우리한테 8억 원 빌렸어요. 이자까지 쳐서 지금 10억 원입니다. 돈을 갚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잔치상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화장까지 곱게 한 배지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최민우, 당신 빚 다 갚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최민우는 우물쭈물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막 시작인데 대머리 호랑이 형님은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최민우, 내 명의의 그 BMW는 이미 우리가 압류했어. 지금은 얼마 안에 듣자 하니 네 약혼녀에게 새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야? 그걸로 빚 갚아. 배지유가 비명을 질렀다. 그건 내 집이야. 네가 감히 네 거라고. 호랑이 형님은 비웃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쓰여 있어. 배지유는 말문이 막혔고 무의식 중에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배준호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옆문으로 몇몇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제복을 입고 가슴에는 공무원증을 달고 있었다. 저희는 시청주택 건설위원회와 품질감독국 소속입니다. 선두의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민우 씨 명의의 지성 인테리어가 코리안 컴퍼니 네임 아답테이션 불량 건축 자재 사용 부실 공사 혐의로 여러 건의 안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최민우 씨는 저희와 함께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최민우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다. 배지유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술잔을 잡아 최민우에게 던졌다. 이 사기꾼, 회사 경영 상태 좋다고 했잖아요. 집이랑 차 다 있다고 했잖아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 씨 집안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최 씨 집안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에게 집중되었다. 참, 축하 선물이 하나 더 남았네요. 나는 가방에서 파일철 하나를 꺼냈다. 메인 테이블로 걸어가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철을 열었다. 단 한 번 보자마자 온몸을 떨었다. 안에는 시어머니와 배지유가 부동산 등기센터에서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CCTV 캡처본과 서명 위조, 감정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서류 위조, 타인 재산 불법 점유, 금액이 매우 큽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까운 몇 테이블에는 충분히 들렸다. 형법 제28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dopting Chinese Law Reference to General Korean Style Legal Reference for Impact. 시어머니는 손에서 힘이 풀려 파일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궁금증이 생긴 친척들이 주워보더니 순식간에 숨을 들이마셨다. 배준호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김가을,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집을 훔칠 때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생각 안 했니?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릴 때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생각 안 했니? 상간녀 두 글자는 폭탄처럼 연회장에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완전히 흥분했다. 나는 이미 넋이 나간 배지유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참 잊었구나. 네. 약혼자 최민우는 지난주에 임슬기, 그러니까 네 오빠 상간녀의 아파트를 인테리어 해줬어. 그것도 내 집에서 훔쳐간 돈으로.
배지유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웨딩드레스는 엉망이 되었다. 최민우는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끌려갔고 호랑이 형님 일당은 문 앞에서 버티고 서서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배준호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일 오후 3시 나는 내 아파트에서 너희 온 가족을 볼 것이다. 등기부등본, 원본,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창고에 버려뒀던 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와.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준호를 보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야. 그렇지 않으면 다음 만남은 법정과 경찰서가 될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떠났다. 내 뒤에서는 배지유의 히스테리적인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무너지는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호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밤바람은 서늘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단계 축하 선물은 전달했습니다. 2단계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나는 한때 나의 집이었던 문 앞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나의 대학 친구이자 로펌 동료인 주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로펌에서 유명한 소송 전문가로 어려운 싸움만 맡았다. 긴장돼? 주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손을 들어 배를 눌렀다. 단지 역겨움을 느꼈다. 문을 연 것은 배준호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다. 눈 밑은 칠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내 뒤에 주 변호사를 보자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변호사를 데려왔어? 그럼 안 될 이유라도 있니? 너희 같은 가족에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통할까? 나는 곧장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어젯밤 아무도 치우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했다. 배지유는 1인용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무릎을 안고 멍하니 있었다. 등기부등본.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빨간색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나는 펼쳐보았고 명의자는 정말 배지유로 바뀌어 있었다. 명의 이전 서류. 배준호가 마지못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주 변호사가 받아서 꼼꼼히 훑어보더니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 위조의 증거는 확실했다. 내 물건은 어디 있어? 창고. 배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 위로 올려놔. 배준호는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몇 초 후 그는 체념하고 일어나 상자를 가지러 갔다. 주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박정숙 여사님, 배준호 씨, 대한민국 형법 제280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 변조,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분의 행위는 이미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주 변호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만약 오늘 내로 부동산 반환 절차를 완료하고 김 변호사님께 합리적인 배상을 한다면 우리 측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사 조정으로만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상. 배지유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한테 돈을 갚으라고요? 당연하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불법으로 내 집을 점유했으니 같은 지역 월세 시세에 따라 월 120만 원. Adapting to a modest rent for a sole apartment. 석 달 360만 원. 너희가 창고에 버려둔 내 물건들
8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 한 벌, 화장품 2세트, 약간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총 손해액은 약 3천만 원, 아답팅 3만 위안, 티우 3천만 원. 게다가 너희가 서명을 위조하고 불법 명예 이전을 함으로써 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은 과하지 않겠지. 아댑팅 5만 위안 티유 5천만 원, 총 18,300만 원이군요. Adjusting the total for the Korean currency adaptation. 배준호가 상자를 들고 올라오다가 이 숫자를 듣고 상자를 던질 뻔했다. 김가을, 너 강도야. 그럼 우리 내가 상간녀에게 쓴 돈을 계산해 볼까?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3,870만 원의 성형수술비, 2천만 원의 아파트 계약금, 그리고 호텔 숙박, 가방, 옷 사는데 쓴 돈. 이것들은 우리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니 나는 절반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우리 계산해보자고. 배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집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돈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 지금 상황 당신도 받지 않습니까? 지유 결혼은 깨졌고 민우는 잡혀가서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2가지 선택지를 줄게. 첫째, 오늘 부동산 반환 절차를 완료하고 배상 합의서에 서명해 8,300만 원은 분할 납부 가능하지만 석 달 안에 모두 갚아. 둘째, 나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 온 가족 3명은 경찰에게 가서 서류 위조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배준호가 상간녀에게 쓴 모든 비용을 반환 청구할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참, 어제 약혼식의 난장판은 오늘 지역 뉴스에 나왔겠지? 너희가 경찰서에 가는 소식까지 소문나면 배씨 집안이 몇 번이나 더 체면을 구길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배씨 집안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제의 난장판은 이미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더 이상 소란 피웠다가는 그들은 고향에서도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저희는 첫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 배지유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말했다. 적어도 보름은 걸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오기 전에 이미 부동산 등기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쌍방이 모두 참석하고 서류가 완벽하면 특별 처리로 오늘 퇴근 전까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배준호는 절망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시간을 끌려던 마지막 핑계도 사라졌다. 이후 5시간 동안 우리는 부동산 등기센터에서 보냈다. 주 변호사는 이미 관계를 잘해두었고 그린 채널을 이용했다. 직원이 김가을, 이름이 쓰인 새 등기부 등본을 나에게 건넸을 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차용증을 써. 지장도 찍어. 나는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밀어놓았다. 석 달 안에 모두 갚고 기한을 넘기면 은행 이율의 4배로 이자를 계산할 거야. 배준호는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불법 점유 사실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다시 만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서명할래? 아니면 신고할래? 하나를 선택해. 나는 시계를 보았다. 나 시간 없어. 배준호는 마침내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시어머니와 배지유도 차례로 서명했다. 이제 오늘 밤 8시까지 내 아파트에서 나가 주십시오. 나는 합의서를 챙겼다.
물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신고할 겁니다. 두 분도 사과하세요. 김가을, 너 꼭 이렇게까지 인정머리 없어야겠어. 배지유가 울부짖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약혼자는 감옥에 갔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혀. 내가 널 괴롭힌다고? 나는 웃었다. 내가 널 꼬드겨서 내 집을 훔치게 했니? 내가 널 꼬드겨서 내 잠옷을 입고 나를 문 밖에 가둬두게 했니? 배지유, 성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내 오늘의 비참한 결말은 너희 온 가족이 자초한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떠났다. 주 변호사가 내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대단하다, 가을아. 이 작전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여지를 주지 않았네.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차에 앉아 그들 세 가족이 혼이 나간 채 등기센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상간녀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최민우의 빚쟁이들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나는 손에 든 차용증을 흔들었다. 너희는 이들이 정말 순순히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 말은 그들이 분명 발뺌할 거라는 거야? 나는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학의 시간이지. 차는 등기센터를 벗어났다. 백미러 속에서 배준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마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고 배지유는 핸드폰에 대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2단계 시작해도 됩니다. 특히 임슬기 쪽, 그녀와 배준호의 모든 이체 기록, 숙박 기록을 책으로 정리해서 배씨 집안 모든 친척들에게 보내주세요. 배준호의 직장에도 포함해서요. 게다가 최민우의 빚쟁이들은 배씨 집안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사흘 후 오 팀장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료는 모두 발송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도 알렸고요. 오늘 밤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답장하고 손에 든 서류를 계속 정리했다. 집은 되찾았지만 안의 물건들은 배씨 집안에 의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많은 귀중품이 사라졌다. 나는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이것들은 모두 후속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다. 저녁 6시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 박정숙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바로 끊었다. 다음은 배준호. 역시 받지 않았다. 그들은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했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배지유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를 보내왔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 사람들 좀 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문 앞에서 돈 달라고 버티고 있어요.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핸드폰의 감시 소프트웨어를 켰다. 집을 되찾은 다음 날 나는 집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면 속에서 배준호가 빌린 싼 월세방 문 앞에 덩치 큰 남자 3명이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선두는 그날 약혼식의 대머리 호랑이 형님이었다. 최민우가 빌린 돈, 사돈이 갚아야지. 배지유, 내 남편이 도망쳤으니 이 돈은 네가 갚아야지. 호랑이 형님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려왔다. 저 최민우랑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부부가 아니라고요. 배지유가 안에서 소리 질렀다. 나는 모르겠어. 오늘 돈 갚던가 아니면 우리 오늘 안 갈 거야. 감시 화면에서는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와 배준호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단지 조정을 할 뿐이었다. 이런 경제 분쟁은 인명 피해가 없는 한 경찰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일은 그 뒤에 있었다. 저녁 8시 배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왕 대표님, 네. 왜 제 직무를 정지시키시는 겁니까? 다 헛소문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곧이어 내 카톡으로 몇 장의 캡처본이 도착했다. 오 팀장이 보낸 것이었다. 배 씨 집안 친척 단톡방의 대화 기록이었다. 난리가 났어. 준호가 상간녀를 키웠다고 상간녀에게 몇 억이나 썼다고 하던데 박정숙도 너무하네. 며느리 집을 훔쳐서 딸에게 주다니. 이거 범죄 아니야? 서명 위조명이 이전은 감옥 가는 거라고 하던데. 지유 약혼자도 사기꾼이라니. 빚만 잔뜩 지고 부실 공사로 남에게 피해나 주고. 배 씨 집안 이번에 크게 망신당했네. 나는 훑어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이 친척들은 처음에 배 씨 집안 잔치에서 얼마나 아첨하며 웃었는가. 이제 벽이 무너지니 모두들 잽싸게 외면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밤 10시에 찾아왔다. 배준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였다. 평소 외지에서 일하며 거의 집에 오지 않던 시아버지. 전화가 연결되자 시아버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감시장치에도 희미하게 녹음되었다. 배준호, 너 이 새끼 미쳤어. 상간녀 키우고 마누라집 훔치고 네 엄마도 같이 미쳐 날뛰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내 얼굴을 내 놈들이 다 팔아먹었어. 기다려. 내가 내일 바로 돌아가서 네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배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감시 화면 속에서 배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울부짖었고 배지유는 구석에 웅크리고 눈빛이 멍했다. 이때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빚쟁이가 아니었다. 집주인이었다. 배씨, 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나가주십시오.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배준호는 벌떡 일어나 문에 대고 세게 발길질 한 번 하고 다시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감시 장치를 끄고 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3단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슬기 쪽은 움직일까요? 좀 더 기다려요. 며칠 더 설쳐도 괜찮아요. 저는 임슬기라는 이 장기말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장군을 외쳐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가을 씨 맞습니까? 남편 배준호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김가을 씨에게 상황을 좀 들어보려 합니다. 괴롭힘이요? 나는 짐짓 놀라는 척했다. 경찰관님, 저와 배준호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다. 만약 그가 경제 분쟁에 휘말렸다면 그의 최근 6개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나의 암시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요? 예를 들면 그가 혼의 관계, 상대방에게 거액을 이체했는데 그 돈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다는 것. 나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현재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조사에 협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시간 비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배준호의 신고가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불을 지른 격이 되었음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오 팀장이 나에게 알려왔다. 경찰이 이미 배준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몇 건의 의심스러운 거액 지출을 발견하여 심층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게다가요. 오 팀장이 덧붙였다. 배준호의 회사는 이미 그를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상간녀 임슬기 씨는 오늘 병원에서 유산 수술을 했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벌써 포기했네. 아마 배준호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그녀를 부양할 수 없게 된 것이겠죠.
오 팀장은 잠시 멈췄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확보할까요? 네. 그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어진 이틀 동안 배 씨 집안은 마치 가속화된 붕괴 드라마를 찍는 듯했다. 먼저 배지유, 최민우의 또 다른 빚쟁이에게 발견되어 끌려갈 뻔했다. 결국 배준호가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500만 원을 꺼내서야 진정되었다. 다음은 시어머니, 시장에서 친척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화병으로 쓰러져 고혈압이 발작했다.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비로 또 큰 돈이 나갔다. 마지막은 시아버지, 외지에서 돌아와 이웃들 앞에서 배준호를 흠씬 두들겨 팼다. 불효자, 페류나라고 욕했다. 오 팀장은 매일 나에게 최신 상황을 보고했고 나는 보면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것들은 모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배준호가 혼인에 불성실했고 부부 공동재산을 낭비했으며 가정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다섯째 날 오후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알아보았다. 배준호의 고향이었다. 여보세요. 가을아. 나 네 큰아버지야. 전화 너머는 시어머니의 큰오빠. 그나마 사리가 밝은 어른이었다. 준호와 그 엄마가 한 짓. 우리도 모두 알았다. 큰아버지가 동생 교육을 잘 못 시킨 죄다. 내게 미안하다. 큰아버지. 이 일은 큰아버지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 큰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가을아. 큰아버지가 부탁한다. 그들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집도 되찾았고 그들도 벌을 충분히 받았어. 준호는 직장도 거의 잃었고 지유, 결혼은 깨졌고 네, 시어머니도 입원했어.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이 집안 정말 풍비박산 날 거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큰아버지, 만약 오늘 집을 도둑맞은 것이 큰아버지 딸이라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전화 너머는 침묵했다. 그들이 먼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저에게 살 길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좋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일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배씨 집안이 누군가에게 사정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그들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집을 되찾고 이혼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배준호를 무일푼으로 내쫓고 그 가족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평생 김가을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오 팀장이었다. 임슬기 씨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배준호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움직일까요? 나는 달력을 보고 답장했다. 이틀만 더 기다려요. 제가 모든 의료 기록과 이체 증거를 확보하면 한 번에 해결할 겁니다. 오 팀장의 효율은 변함없이 높았다. 다음 날 오전 그는 임슬기의 모든 의료 기록과 배준호와의 숙박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내 앞에 놓았다. 임슬기 씨는 어제 유산 수술을 마치고 오늘 배준호를 만났습니다. 오 팀장은 카페 감시 화면 캡처본을 가리켰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임슬기 씨가 마지막에 배준호 얼굴에 커피를 뿌렸습니다. 나는 그 이체 기록들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반년 동안 배준호는 임슬기에게 6천만 원 가까이 이체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이체 날짜는 내가 출장 간 지 둘째 주, 내 집이 명의 이전되기 며칠 전이었다. 이 2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배준호가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것입니다. 오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주식 계좌는 박정숙 여사님의 신분증으로 개설되었지만 운영자는 줄곧 배준호였습니다. 나는 웃었다. 시어머니 계좌로
상간녀에게 돈을 이체하다니. 이 가족은 정말 한마음이구나. 임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급합니다. 그녀가 빌린 방이 다음 달 계약 만료입니다. 배준호가 최근 돈을 주지 않아서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방금 수술을 마쳤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돈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 팀장이 멈칫했다. 그리고 그녀는 배준호의 약점을 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약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배준호를 위협할 때 회사 일을 언급했습니다. 리베이트.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배준호는 한 건설 회사에서 구매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직책이 완전히 깨끗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배준호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조사해 주세요. 나는 즉시 결정했다. 동시에 저와 임슬기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세요. 오 팀장은 다소 놀랐다. 김 변호사님이 그녀를 만나시겠다고요?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게다가 그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은 다음 날 오후 외딴 찻집의 방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임슬기는 30분 늦게 도착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섰을 때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사진 속 화려한 모습과 달리 눈앞의 임슬기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은 채했다.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이전의 당당함은 전혀 없었다. 김 변호사님.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 앉았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임씨, 앉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당황했다.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배준호가 너에게 쓴 모든 돈, 너희가 숙박했던 모든 호텔, 그리고 네가 방금 유산한 아이까지. 임슬기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손가락은 찻잔을 꽉 쥐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밀어놓았다. 이것을 보세요. 그녀는 망설이며 펼쳐보더니 이내 눈이 커졌다. 그것은 상세한 목록이었다. 배준호가 그녀에게 이체한 모든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숙박 기록, 소비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배준호가 부부 공동재산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돈의 절반은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나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슬기는 손을 떨었고 차를 쏟았다. 하지만 나는 태도를 바꾸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협조한다면 나는 당신을 상대로 이 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협조해야 합니까? 그녀가 간절하게 물었다. 첫째, 당신과 배준호가 교제하는 동안의 모든 메시지 기록, 이체 기록, 사진, 영상을 모두 나에게 넘기세요. 둘째, 배준호가 회사에서 한 짓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임슬기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 망설이는 중이었다. 임씨, 배준호는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도 거의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빚도 잔뜩 졌어요. 그가 당신을 계속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가 나에게 약속했어요. 그가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가 당신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나요? 결과는요?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나요? 결과는요? 당신이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그가 당신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줬나요? 임슬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지금 월세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비도 제가 직접 냈어요.
그러니 뭘 망설이는 겁니까? 나는 합의서 하나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여기에 서명하고 증거를 나에게 넘기세요. 나는 당신을 상대로 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제공의 대가로 1억 원을 추가로 줄 것입니다. 임슬기는 그 합의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당신은 왜 그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녀는 3분 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에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증거는 제 핸드폰과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겨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배준호 회사 일에 대해서는 그가 리베이트를 꽤 받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말했는데 아파트 계약금 정도는 될 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한번 그의 핸드폰으로 우연히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그와 납품업자의 메시지 기록이에요. 그녀는 핸드폰 갤러리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계약서 복사본도 하나 제 USB에 있어요. 모두 나에게 보내줘. 나는 그녀에게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었다. 30분 후 나는 임슬기가 보낸 모든 파일을 받았다. 메시지 기록, 이체 캡처본, 사진, 계약서. 내용의 풍부함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챙겼다. 배준호가 최근 돈을 모으고 있는데 무슨 돈을 모으는 것인지 아십니까? 임슬기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사채를 빌리려는 것 같아요. 무슨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법원에 고소당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심장이 뛰었다. 아무래도 내가 준 8,300만 원 배상 합의금을 배준호가 사채를 빌려서 갚으려는 것 같군. 정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구나. 좋아요. 나는 일어났다. 돈은 당신 계좌로 이체할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도시를 빨리 떠나세요. 배 씨 집안일에 더 이상 얽히지 마세요. 찻집을 나와 나는 즉시 오 팀장에게 연락했다. 2가지 일입니다. 첫째, 배준호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일을 조사해 주세요. 임슬기가 몇 가지 단서를 주었습니다. 둘째, 그가 최근 사채업자들과 접촉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요? 배 씨 집안 쪽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배지우가 어제 최민호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려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배준호가 보석금을 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입원 중이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치료비는 누가 냈나요? 배준호가 사방으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천만 원을 내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궁지에 몰린 배준호는 어떻게 할까? 사흘 후 답이 나왔다. 오 팀장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배준호가 사채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답팅 15만 위안, 주간 이율 20%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지역 유명한 조폭입니다. 별명은 칼잡이입니다. 나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주간 이율 20%. 1억 5천만 원이면 한 달 이자만 3천만 원이 넘잖아. 배준호, 너 정말 빨리 죽고 싶구나. 게다가요. 오 팀장이 계속 말했다. 배준호 회사 쪽으로 진전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초기 추산 8억 원이 넘습니다. 납품업자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 중입니다. 좋아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세요. 임슬기가 제공한 배준호 리베이트 증거와 사채 기록까지 포함해서요. 나는 지시했다. 그리고 저의 지시를 기다리세요.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내가 준
300만 원. 배상 합의금 기한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달력을 보았다. 10일 남았네. 나는 배준호가 곧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다. 열흘째. 배상 합의금 기한이 만료되기 전날 배준호가 먼저 나에게 연락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돈 내가 마련했어. 내일 너한테 보낼게. 그럼 우리 관계는 끝이지. 좋아. 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내일 오후 3시 늘 그 장소에서 현금으로 가져와. 전화를 끊고 나는 오 팀장에게 모든 증거를 포장해서 세 곳으로 각각 보내라고 지시했다. 배준호 회사 감사팀, 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배준호, 돈을 갚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합의금 기한 만료일 오후 3시. 나는 약속한 카페에 정시에 나타났다. 배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온몸에서 퇴폐적인 기운이 풍겼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돈은 안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8,30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합의서 줘. 나는 그 가방을 만지지 않았다. 먼저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야 가방에서 그 배상 합의서 원본을 꺼냈다. 돈 세봐. 나는 말했다. 배준호는 이를 악물고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현금이 있었다. 빨간 지폐 뭉치들. 그는 내 앞에서 돈을 세었다. 정확히 8,300만 원이었다. 이제 합의서 나한테 주지. 그는 손을 뻗어 가져가려 했다. 나는 합의서를 누르고 말했다. 급할 것 없어. 너 아직 영수증에 서명 안 했잖아. 배준호는 멈칫했다. 무슨 영수증? 내가 이 배상금을 받았다는 증명서. 나는 느긋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명하면 우리 관계 끝이야. 그는 의아해하며 영수증을 받아 2번 자세히 확인했다. 함정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서명했다. 나는 영수증을 챙겼고 마침내 그 배상 합의서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배준호는 안도하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이제 우리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배준호의 풀렸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김가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것은 너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혼인 기간 중 외도하고 상간녀에게 식사권 가까이 섰어. Adapting to a larger sum of the total money he gave away for impact. 게다가 서류 위조해서 내 집까지 훔쳤지. 배준호,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돈 일부 돌려줄 수 있어. 일부가 아니라 전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무일푼으로 나가기를 원해. 꿈도 꾸지 마.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다. 잠깐. 배준호가 나를 불렀다.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었다.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혼인 중 외도 인정하고 부부 공동재산 횡령 인정하고 모든 재산 분할 권리 자발적으로 포기해. 그리고 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배상해. Adapting the final compensation. 5억 원? 김가을, 나를 팔아도 5억 원은 못 낼 거야.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서명할래? 말래? 사흘 시간을 줄게. 배준호는 그 합의서를 노려보았다. 눈빛은 분노에서 절망으로 마지막에는 불안할 정도로 평온하게 바뀌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서명할게. 이번에는 내가 멍해졌다.
나는 그가 분노하고 흥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승낙할 줄은 몰랐다. 배준호는 펜을 들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전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사흘 후에 시청에서 봐. 그는 합의서를 나에게 돌려주고 돈이 들어있던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잠깐. 그는 왜 빈 가방을 가져가지?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이 굴욕적인 장소를 너무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카페를 나와 나는 즉시 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서명된 합의서를 찍어 그에게 보냈다. 그가 이렇게 시원하게 서명했다고 주 변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배준호의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서가 있으니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 주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궁지에 몰린 개는 담장을 뛰어넘는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배준호의 마지막 눈빛이 이상했다. 그것은 체념의 눈빛이 아니라 결연함이었다. 이어진 이틀 동안은 잠잠했다. 오 팀장은 배준호가 돈을 빌리기 위해 사방을 다니고 있지만 별로 빌리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고 병원비가 잔뜩 밀려 있었다. 배지우는 온종일 월세방에 웅크리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일찍 나는 시청에 갈 준비를 했다. 집 문을 나서자마자 오 팀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김 변호사님, 배준호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제 사람들이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를 놓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그가 빌린 차도 사라졌고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말로는 병원에도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어디야? 서쪽 외곽의 폐공장 지대입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제 사람들이 주변을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오 팀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준호가 어제 한 화학용품점에서 뭔가를 샀습니다. 뭘 샀는데 아세톤, 황산, 그리고 뇌관입니다. 내 온몸의 피가 차가워졌다. 아세톤과 황산, 간이 폭발물을 만드는 원료였다. 뇌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해. 나는 거의 소리 질렀다. 당장 신고해.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를 끊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내 핸드폰이 징 하고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김가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살 수 없다면 우리 같이 죽자. 1시간 안에 옛날 아파트로 와.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폭파시킬 거야. 배준호, 옛날 아파트. 내가 방금 되찾은 그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다. 미쳤어. 그는 정말 미쳤어. 나는 경찰에게 주소를 변경하여 통보하는 동시에 차를 몰아 아파트로 향했다. 가는 길에 나는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다. 경계선이 쳐져 있었고 주민들은 대피 중이었다. 방탄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나를 막았다. 아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전남편입니다. 안에 폭발물이 있습니다. 나는 빠르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폭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전기로 몇 마디 말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여기 계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 돼. 나는 익숙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보지 못하면 정말 폭발시킬 거예요. 신랑이 하는 사이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협상 전문가가 곧 도착합니다. 용의자가 격앙되어 있습니다. 김가을을 만나기를 요구합니다. 결국 경찰의 엄격한 배치 아래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몸에 도청 장치를 달았고 겉옷 안에는 방탄조끼를 입었다. 집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배준호가 거실 중앙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에는 몇 개의 병과 캔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내 집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벽에는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고 가구는 부서져 있었다. 바닥에는 나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찢긴 사진, 짓밟힌 책, 잘린 옷들. 왔구나. 배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미친 사람 같았다. 배준호, 침착해.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든 우리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어.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직장 잃었지, 집 잃었지, 돈 잃었지, 사채까지 잔뜩 졌어. 김가을, 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스스로 한 짓이잖아. 나는 소리를 높일 뻔했다. 네가 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집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네 엄마와 여동생의 공범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나는 억지로 그런 거야. 그는 리모컨을 휘둘렀다. 임슬기가 임신해서 낙태 비용이 필요했고 지우는 결혼해야 하는데 집이 필요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너는 네 아내 집을 훔쳐서 상간녀를 먹여 살려야 했니? 나는 차갑게 웃었다. 배준호, 너 정말 남자 맞아? 닥쳐. 그는 벌떡 일어섰고 손에 든 리모컨을 높이 들었다. 너 나를 자극하는 거지. 내가 지금 바로 누를 거야. 우리 같이 죽자. 나는 스스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좋아. 내가 말 안 할게. 나는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봐. 네가 죽으면 네 엄마는 어떻게 돼?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내 여동생이 진 빚은 누가 갚아? 배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네가 지금 자수하면 죄명이 더 가벼워질 수 있어. 만약 정말 폭발시킨다면 테러 행위야. 사형이야.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리모컨 나에게 줘.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줄게. 네가 나를 도와줘? 그는 비참하게 웃었다. 김가을, 너는 내가 죽기를 가장 바라잖아. 나는 네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네가 살아서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기를 바라. 배준호가 멍하니 있는 순간 발코니 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유리가 깨지고 검은 그림자가 창밖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다. 배준호 손에 든 리모컨을 발로 걷어찼다. 특수 경찰이었다. 배준호는 바닥에 넘어졌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나는 달려가 리모컨을 주워 꽉 움켜쥐었다. 내가 저들을 죽일 거야. 죽여. 배준호는 바닥에 눌린 채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었다. 경찰 2명이 뛰어들어 그간이 폭발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했다. 위기는 해제되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여경 1명이 내 몸에 도청 장치를 떼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아주 용감하셨어요. 나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계속 욕설을 퍼붓는 배준호를 바라보았다. 문득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경찰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내 옆을 지나칠 때 배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김가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가더라도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일어섰다. 침착하게 그를 되돌아보았다. 배준호, 아직도 모르겠니? 너는 이미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는 끌려갔다. 나는 엉망진창이 된 집을 둘러보았다. 심호흡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집은 다시 꾸밀 수 있어. 삶은 재시작할 수 있어. 배준호가 불법 폭발물 소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형사 구금되었다는 소식은 다음날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다.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 결혼 전 재산 분쟁 등의 키워드는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 댁에서 이틀 동안 휴식했다. 그동안 무수한 전화를 받았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 상황을 알아보려는 친척, 걱정해주는 친구들. 나는 모두 받지 않았다. 단지 주 변호사를 통해 내 명의로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의 존중을 위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셋째 날, 나는 완전히 파괴된 집으로 돌아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정말 전부 새로 하실 건가요? 사실 부분 수리를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온 집안의 난장판을 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골조만 남기고 모두 철거해 주세요. 새로 디자인해 주세요. 모든 자재는 최고급으로 사용해 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배씨 집안이 여기에 남긴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습니다. 디자이너가 떠난 후 나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다. 쓸만한 물건은 포장하여 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정리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가을. 이 독한 년. 네가 내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시어머니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찢었다. 박 여사님, 배준호는 법을 위반하여 잡힌 것입니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네가 돈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집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그가 이제 형을 살게 생겼는데 너는 만족하니? 너는 기쁘니? 저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들이 몇 년 형을 살지는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불법 폭발물 소지, 살인 위협은 적어도 3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배지우의 비명소리. 엄마, 엄마, 왜 그래요? 간호사, 간호사.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오 팀장에게서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한다. 소생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했다. 치료비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나왔고 배씨 집안은 이미 병원에 5천만 원 넘게 빚을 지고 있었다. 배지우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팀장이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할 돈은 없습니다. 본인은 또 일하러 나가야 하고요. 아, 맞다. 그녀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데 월급 350만 원입니다. Adapting 3,500 위안. 최민우 쪽은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탈세, 불량 건축 자재 사용, 중대한 안전문제, 야기, 여러 죄가 합쳐져서 5년 이상 예상됩니다. 그의 빚쟁이들은 이제 매일 배지우를 찾아가 남편 대신 빚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으니 법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지만 사채업자들이 법을 따르겠습니까? 오 팀장은 잠시 멈췄다. 어제는 누가 그녀가 일하는 슈퍼마켓 문 앞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빚 갚아라라고 적혀 있었고요. 슈퍼마켓 사장이 장사 방해된다고 그녀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벽이 무너지니 모두들 잽싸게 외면하고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들이 흩어지는구나. 한때 무성했던 배씨 집안이라는 이 큰 나무는 이제 눈에 띄는 속도로 썩고 무너지고 있었다. 배준호 회사 쪽은 소식 없습니까? 내가 물었다. 큰 소식이 있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경찰이 그의 사무실에서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뇌물수수 금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애답팅 100만 위안. 그의 상사도 연루되어 두 사람 모두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회사는 공고를 내고 배준호를 해고했으며 법적 책임을 묻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납품업자는요, 3명 모두 잡혔고 다 자백했습니다. 그중 1명은 가명을 위해 배준호가 이전에 담당했던 몇몇 프로젝트도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드는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들로 배준호는 감옥에서 몇 년 더 살 수 있겠지. 게다가요. 오 팀장이 덧붙였다. 김 변호사님이 신고하라고 했던 그 자료들. 감사팀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배준호와 그 상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메일함을 열었다. 새로운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주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 진행 상황이었다. 배준호가 서명했지만 현재 그가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형사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주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배준호의 혼인증 외에도 재산 횡령의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법원의 초기 의견은 김 변호사님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주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배준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지만 그의 부모님 고향집이 하나 있습니다. 배상 집행 시 그 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 집은 원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저는 배준호가 무일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잘못을 서면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간녀에게 쓴 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임슬기에게 상환 설명서와 상환 약속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저는 고소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더 이상 짜낼 것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준호의 형사사건에 진전이 생기면 바로 이혼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먼지 가득한 거실 바닥에 앉아 한때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엉망진창이 된 집을 둘러보았다. 3달 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에서 돌아왔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남편의 포옹과 따뜻한 집일 것이라고 믿었다. 3달 후 남편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 있었고 시누이는 빚쟁이에게 쫓겨 숨어 다녔고 내 집은 전부 재건축이 필요했다. 내가 너무 잔인했을까? 아니다. 그들이 먼저 나의 길을 막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가을아, 배준호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안 만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향 집을 팔아서라도 너에게 배상하겠다고 하더구나. 단지 네가 선처 탄원서를 내서 배준호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웃었다. 아빠,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단지 내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래층에 있다. 내가 가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너를 만나지 않고는 안 가겠다고 하더구나. 그럼 기다리라고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계속 집안에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1시간 후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갔다. 가기 전에 한마디 남기라고 하더구나. 무슨 말? 봐줄 수 있을 때 봐주라고 하더구나. 배씨 집안 이미 풍비박산 났는데 너는 뭘 더 원하느냐고. 나는 창밖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무슨 말?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어찌 그때 그러지 않았으리.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배준호와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의 꿈.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가을아,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해줄게.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그 단호한 눈빛의 나를 보았다. 한 번의 마음 약함은 배신과 상처를 불러왔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배준호의 사건이 한 달 후 개정된다고 했다. 나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게다가요, 판사가 덧붙였다. 배준호 씨가 김가을 씨를 한 번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안 만날 겁니다. 당신 부모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쥐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좋아요.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면회는 구치소 신문실에서 이루어졌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배준호가 보였다. 단 보름 만에 그는 2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불안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구나. 그는 통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가하게 안부를 물을 마음이 없었다. 배준호는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다. 그 미소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김가을, 너 정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적어도 당신은 지지 않았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나는 망했지. 그는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눈빛은 영악했다. 하지만 나만 망할 것 같아. 내 아버지, 어머니, 그 대학 교수와 중학교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깨끗했을까?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작년에 내 아버지 그 연구 프로젝트 1억 원 예산이었지. 아답팅 100만 위안, 최종 정산이 1억 5천만 원이었어. 더 늘어난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배준호는 느긋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 학교 비품 구매, 분명 시장가는 3만 원짜리인데 영수증은 8만 원짜리로 끊었어. 이런 잔돈들이 쌓이면 꽤 많지 않을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실제로 1억 원 예산의 프로젝트를 주관했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교무처 구매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헛소리하지 마.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내 마음이 제일 잘 알지. 배준호는 유리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네 아버지가 허위 영수증 끊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납품업자 간의 메시지 기록도. 내가 이것들을 감사팀에 넘기면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 허풍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없었다. 그는 매우 자신만만했다. 뭘 원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들었다. 선처 탄원서. 배준호는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형사 선처 탄원서 제출에 내가 일시적인 충동이었다고 말하고 법원에 가벼운 처벌을 요청해. 게다가 이혼 소송도 취하해. 내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미쳤어. 네가 미친 거야. 그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같이 죽자고 해야지. 나는 감옥 가고 네 부모님도 감옥 가야지. 네가 생각하기에 두 지식인이 감옥에서 며칠이나 버틸 것 같아. 나는 온몸이 싸늘했다. 배준호의 말이 맞았다. 부모님은 평생 교육자로 깨끗하게 살아오셨다.
만약 만년에 이런 일로 감옥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손에 있는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너는 도박을 할 수 있어.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독사 같았다. 내가 너를 속이는 것인지 아닌지에. 하지만 김가을, 네가 감히 도박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감히 도박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나의 약점이었다. 배준호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나는 일어섰다. 사흘. 배준호는 손가락 세 개를 펼쳤다. 사흘 후에는 선처 탄원서를 볼 수 있어야 해. 아니면 내 부모님의 그 자료들은 감사팀, 교육청, 반부패 수사대에 동시에 전달될 거야. 구치소를 나와. 햇살은 눈부셨지만 나는 온몸이 차가웠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발코니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가을아, 왔니? 어머니가 웃으며 다가오셨다.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인테리어 때문에 너무 피곤했니? 엄마, 아빠,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요. 나는 문을 닫고 진지하게 말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소파에 앉으셨다. 나는 배준호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어머니 손의 찻잔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 사실이군요. 내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심호흡을 하고 안경을 벗어 미간을 문질렀다. 작년 그 프로젝트 정말 5천만 원 예산 부족이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장비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그런 거야. 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추가 예산을 신청했고 모든 서류는 기록되어 있어. 그럼 영수증은요? 비품 구매 건 말이에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납품업자가 나에게 제시한 견적은 시장가였어. 하지만 영수증을 끊을 때 그가 먼저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구나. 나는 거절하고 시장가로 영수증을 끊으라고 했지.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가 그래도 차액을 더 끊었고 그 돈을 자신이 챙긴 것 같더구나. 나는 즉시 학교 감사팀에 이 일을 보고했고 기록도 남아있어. 나는 멍해졌다. 그러니 배준호 손에 있는 증거는 모두 위조되거나 아니면 단편적인 부분이구나. 아마도 그가 내 컴퓨터에서 훔쳤을 것이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작년에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수리를 맡겼었지. 아마 그때일 거야. 나는 그가 기억났다. 작년에 배준호가 실제로 아버지 컴퓨터 수리를 자청했었다. 전문가를 안다고 하면서. 즉, 배준호는 부모님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군요. 깨끗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드물게 유머를 던지셨다. 하지만 배준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그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지. 비록 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명예를 더럽힐 수는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가을아, 두려워하지 마. 아빠. 엄마는 떳떳하니 그의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아.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그에게 잡히지 마. 나는 부모님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었다. 언제나 내 편에 서주시는. 하지만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배준호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수를 쓸 생각을 했을까? 그가 만약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이제야 꺼냈을까? 아버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맞다. 배준호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면 왜 파멸에 이르러서야 꺼냈을까? 만약 이 마지막 카드를 누가 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엄마, 아빠,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일어섰다. 사흘 안에 해결할게요. 부모님 댁을 나와 나는 즉시
오 팀장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배준호가 구치소에서 부모님에 대한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빠 컴퓨터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조사해 주세요. 첫째, 배준호가 구치소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둘째, 그 증거들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겠습니다. 오 팀장이 잠시 멈췄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준호가 잡힌 후 그의 아버지 배국민 씨가 왕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왕 변호사는 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제 범죄요? 네. 게다가 이 왕 변호사는 박정숙 여사님 쪽 친척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그렇지. 배준호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그런 일들을 알았을까? 컴퓨터 자료를 훔쳤다고 해도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이고 어떤 것이 해결된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시어머니 박정숙 쪽에는 실제로 감사원 쪽에 친척이 한 명 있었다. 오 팀장님, 이왕 변호사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숙 여사님의 감사원 쪽 사촌도요. 하루 후 오 팀장이 답을 가져왔다. 확인했습니다. 왕 변호사는 박정숙 여사님의 조카 사위입니다. 감사원에 있는 그 사촌이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문제처럼 보이는지 알려주었고요. 배준호 손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앞뒤를 잘라낸 복사본이고요. 하지만 외부인을 속이기에는 충분합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준호의 오랜 친구에게 있습니다. 배준호가 구치소에 가기 전에 물건 꾸러미를 그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그 물건을 감사원에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고 나는 3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가을이야. 김가을인데 도와줄 일이 하나 있어. 이 팀장은 나의 대학 동창으로 현재시 경찰청 강력반 팀장이었다. 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타인의 범죄 자료를 숨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박 혐의가 있다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고할 겁니까? 네, 신고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배준호의 친구를 찾아냈다. 그 꾸러미를 회수했다. 확인 결과 모두 편집되고 조작된 복사본이었다. 법적 효력은 없었다. 그 친구는 협박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셋째 날 나는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배준호는 나를 보자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생각했어. 선처 탄원서 가져왔지? 가져왔지. 나는 가방에서 파일철 하나를 꺼냈다. 유리 너머로 펼쳤다. 선처 탄원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추가된 죄목의 기소장 사본이었다. 협박 및 공갈, 증거 위조. 배준호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너 미쳤어. 내 부모님 일은, 우리 부모님 일은 조직에서 이미 결론이 났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바로 너지. 배준호. 타인 컴퓨터 자료 절도, 증거 위조, 협박 및 공갈. 이 죄목들을 다 합치면 몇 년이나 나올 것 같아. 너, 나 속였어. 그는 벌떡 일어섰고 뒤에 있던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네가 먼저 나를 협박했잖아. 나는 서류를 챙겼다. 참, 내 그 친구는 이미 전부 자백했어. 네가 어떻게 아빠 컴퓨터 자료를 훔쳤는지, 어떻게 왕 변호사를 찾아 증거를 가공했는지, 어떻게 그 친구에게 자료 보관을 부탁했는지, 인증, 물증, 증언이 다 있어. 무슨 할 말이 더 있니? 배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래 내가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복종했더라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야. 나는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 너는 네 자신의 마지막 살길을 스스로 끊었어. 나는 뒤돌아 떠났다. 뒤에서는 배준호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와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치소를 나오니 햇살이 좋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주 변호사였다. 가을아, 희소식이야. 배준호 회사 그 납품업자가 전부 자백했어.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 몇 개 문제도 진술했어. 여러 죄가 합쳐져서 배준호 재소된년형이야. Adapting to a harsh sentence. 게다가 그의 부모님 고향 집도 그의 뇌물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압류될 수도 있대. 그 일들은 모두 변호사님이 처리해 주세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이혼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에만 관심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 열립니다. 배준호는 화상으로 출석할 거예요. 판결은 당일에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디자이너님, 저예요.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때의 그 집을 완전히 나만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배준호의 흔적도 배씨 집안의 그림자도 없이 오직 김가을만의 새로운 삶으로. 배씨 집안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어 손 쓸 수 없게 되었고 배지우는 빚쟁이에게 쫓겨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배준호는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은 나의 아파트를 침해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